전생의 아서는 잔혹한 폭군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차가운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운명의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가 새로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마법 신동으로 환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을 지키고 그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박살내겠다는 일념으로 서버 최강의 마법사가 되기 위해 빡세게 수련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은 그의 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아서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멸을 육신은 그의 거대한 야망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이와 앨리스라는 부부가 그를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부르며 안아주었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다른 서버로 전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극심한 좌절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 제이가 마법으로 바위를 부수려다 스스로 다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 앨리스가 만화를 사용해 상처 하나 없었던 것처럼 그를 회복시켜 주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나서는 이 신비로운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기어다니는 법을 터득하자마자 꼬마는 몰래 서재로 기어가 왕국에 관한 책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법사가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탄전에 특화된 강화술사인 어그멘터와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발현술사인 컨저러였죠. 하지만 만화를 제어하는 핵심은 몸 안의 한 지점에 모든 만화를 집중시켜 만화 코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간에는 성인이 되어야만 만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아서는 깨닫습니다. 이 기술이 전생에서처럼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명상법을 응용해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보기로 합니다. 아쉽게도 한창 그러던 중에 엄마 앨리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안겨나갑니다. 2년 후 레이가 아서에게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엄마 앨리스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아들이 칼을 갖고 놀기엔 너무 어리다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죠. 하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 시내로 쇼핑을 나갈 때마다 아서의 눈은 무기와 마법 도구를 볼 때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탐험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서는 이 세계에서는 누구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최대한 빨리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서는 아빠가 마법으로 돌을 들어올리고 순수한 힘만으로 나뭇잎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고는 흥분해서 당장 만화 코어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엄마 앨리스가 그를 혼자 앉아 책을 읽게 놔두자마자 녀석은 잽싸게 명상을 하며 만화를 한 장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코어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 결과는 집 전체를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대폭발이었습니다. 레이와 앨리스는 경악하며 잔해숲으로 뛰어들어 아들을 찾았죠. 두 부모가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한 광정 앞에서 그들은 아서가 마치 UFO처럼 집 한가운데에 둥둥 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콧물도 못 닦을 나이에 만화 코어를 형성한 진짜 괴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붕 위로 착지하자마자 아서는 36개 주랭랑을 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짧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순간 부모님이 몸을 던져 그를 구해줬고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신성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2년이 흐르고 레이는 계속해서 귀한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아서는 목검에 만화를 들은 뒤 아빠 손에 들인 나뭇가지를 베어버리며 모든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날 오후 레이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아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남편이 직접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제이는 우리 아들이 너무 먼치킨이라 자기가 가르칠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앨리스는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불꽃 튀는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자기만 손해라는 걸 깨달은 나서는 제3의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먼 도시로 가서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죠. 두 부모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모험가 파티 쌍각의 선원이자 부모님의 옛 동료들이 이사를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에 아서는 창을 쓰는 청년 아담과 안면을 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티의 바람 계열 마법사인 안젤라가 달려들어 아서를 붙잡고는 그의 얼굴을 자신의 거대한 마음에 파묻으며 연신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다행히 파티의 거구 듀란이 숨막히기 일보 직전인 그를 구해주었죠. 아서는 듀란에게 고마워했지만 이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제스민을 보고는 마치 야식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행히 헬렌이 나타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그렇게 일행은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인생 첫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아서는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동수단이 전생의 멋진 비행선에 비하면 너무 원시적이라고 투덜댔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즐길 수는 있었죠. 얼마쯤 가다가 일행이 잠시 쉬는 동안 아서는 목적지가 테이시러스라는 도시임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굶주린 늑대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팀 전원이 불쌍한 녀석들을 상대로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생겼죠. 이를 통해 아서는 제시카, 아담, 제스민이 강화술사이고 안젤라와 듀라는 방출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처럼 멋진 마법을 사용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편 제이는 오늘 밤 성대한 바비큐 파티가 열릴 거라고 알립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한창 즐겁게 식사하고 있을 때 아서는 엄마 앨리스가 잘 먹지 못하는 걸 보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손이 다친 것을 본 앨리스는 치료해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파티원들은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원을 만들어 그녀를 가려주더니 마법을 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치료해주는 동안 아서는 엄마가 회복계 방사형 능력자라는 사실을요. 그건 너무나 희귀한 마법사 클래스라 아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엄마와 함께 시골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사냥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빠 제이가 치료를 마치자 아담이 아서에게 무술 교류를 하자며 다가왔고 아서는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아담이 왜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지 의아해했죠. 비록 몸집은 작았지만 상대가 창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을 보고 아서 역시 진지하게 검에 만화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에도 만화를 집중시켜 모두를 놀라게 하더니 미친 속도로 아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담은 힘겹게 막아냈고 아선은 균형을 잃었지만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공격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달려들었고 아담은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검을 막아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충격으로 아서의 몸이 하늘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안젤라가 재빨리 바람마법으로 그를 받아며 아서는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거칠게 싸웠다며 아담을 나무랐지만 그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아서가 마치 괴물처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꼬마가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궁금해하며 제이에게 아들을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맹세코 절대로 강요한 적이 없다고 했죠. 갑자기 아서는 자스민이 자기 얼굴 가로 앞에 다가온 것을 보고 마치 피에로 페니와이즈를 마주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고 물었죠. 놀랍게도 제스민은 그에게 방금 보여준 초고속 대시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누나가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녀에게 몇 가지 기본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다른 멤버들로부터 몇 가지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의 생일날 제스민은 그에게 단검 한 쌍을 선물했고 사람들은 이 차가운 아가씨가 아서를 아끼기 시작했다고 평했죠. 일행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할 때 아서는 어머니 앨리스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보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둘은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고요한 여정은 그들이 도적대에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멈춰서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적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목은 부하들에게 여자들은 가치가 높으니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놈들은 마차에 화살비를 퍼부었지만 안젤라가 바람마법으로 대부분의 화살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후 도적들은 근접전을 위해 돌격했지만 쌍불단 멤버들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개개인의 실력으로만 보면 모험가 그룹이 도적들을 완전히 압도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과 1대1로 맞서던 아버지가 부상을 입고 맙니다. 이를 본 앨리스는 걱정하며 치료하러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막아서며 능력이 드러나면 온 가족이 큰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아서에게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명령했죠. 아서는 거절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는 데 힘을 쓰라며 그녀가 임신 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아서는 최근 어머니의 행동이 왜 그렇게 이상했는지 깨닫고 즉시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아버지에게 저지당하고 밀려났습니다. 다른 놈들도 막으려 했지만 제스민과 헬렌이 모자를 위해 혈로를 뚫어주었습니다. 달리면서 아서는 전생에 자신이 한 범죄자의 가족을 무참히 학살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애원했다. 이것이 혹시 인과응보가 아닐까 하고. 그들은 꽤 멀리 도망쳤고 이제 막 악당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바람마법사가 앨리스를 공격했다. 아더는 제때 발견하고 어머니를 위험지역 밖으로 밀쳐냈다. 결국 그는 대신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더는 단검으로 범인을 찍어 그를 쿠션 삼아 함께 떨어졌다. 듀란과 안젤라는 아더를 보고 급히 마법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결국 아더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며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생사의 순간에 그는 전생의 범죄자가 느꼈을 감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망설임 없는 희생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도. 나뭇가지를 뚫고 떨어지면서 아더는 자신이 곧 형이 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다. 며칠 후 아더는 깨어나 여기가 대체 어떤 깡촌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때 신비라는 흉측한 괴물이 나타났다. 아더는 그 거대한 생명체를 쳐다보며 바지에 지를 뻔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 신비가 눈을 감은 것을 보고 잽싸게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는 것만으로 그를 멀리 날려버리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아더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랐고 신비는 자신은 선한 편이라고 단언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동굴에서 과일 몇 개를 따서 그에게 주며 다시 움직이고 싶으면 먹으라고 말했다. 아더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반박하려 했지만 아드레날린이 다 떨어지고 고통이 몰려오자 그는 사탕을 빼앗긴 아이처럼 엉엉 울어댔다. 신비는 그에게 가만히 누워 상처를 치료하고 그 추락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줄 알라고 조언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아더는 과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배를 채운 뒤 걱정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에 대해 묻자 신비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으며 며칠 전에 이미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아서는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리며 신비에게 고마워했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자 아서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그는 하루빨리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그는 지금 사나운 맹수와 도적대가 들끓는 숲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비가 공간이동 게이트를 열어 그를 밖으로 데려다 줄 수는 있다고 했지만 준비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냥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아서는 민첩성과 참격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서는 신비가 자신을 무척 아낀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험악한 외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을 마친 후 아서는 마나코어를 단련하기 위해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 꼬마에게 코어가 생긴 것을 본 신비는 곧바로 만화를 모으는 동시에 마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시범 보이며 그에게 따라해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술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신비의 설명을 통해 만화에 대한 그의 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는 이 기술을 완벽히 익히기만 하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싶냐고 물었죠.
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동료들을 해쳤던 도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신비에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감히 빼앗아간 자들을 단단히 벌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튕겨 벽에 처박아 버리고는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서둘러 변명하며 적들을 섬멸하여 최강의 왕이 되었던 자신의 과거 이력을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머릿속이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즐겁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지금 그를 쓰다듬고 있는 이 손으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신비는 그에게 다시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아서는 후자를 선택했고 신비는 분노와 폭력은 결국 증오만을 남길 뿐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속이 시원하더라도 말이죠. 아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 용족 부인이 어째서 자신을 그렇게 잘 아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럴 리 없다며 생각을 떨쳐내죠. 이번에 그는 힘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한편 또 다른 괴물 하나가 신비를 추적하다가 그녀의 냄새를 맡고 숲속 깊은 곳으로 돌진합니다.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신비가 아서에게 마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만화를 충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녀는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마법 시전 능력이 새로운 경지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서는 이 기술을 익숙하게 연마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썼고 이를 길을 제어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기술을 완성하자 그는 신이 나서 신비에게 자랑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그녀는 그를 뒤로 밀어 바위 뒤에 숨게 하고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직후 그는 신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짙은 살기를 뿜어내는 또 다른 괴물을 보게 됩니다. 괴물은 피냄새 덕분에 그녀를 찾았다며 따라오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괴물은 그녀를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아서가 경악하는 가운데 신비는 진짜 용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엄청난 에너지로 반격합니다. 이는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행위였죠. 저 괴물은 쉴 새 없는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교전 중에 신비는 아서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곁눈질로 확인합니다. 그녀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은 거대한 마법구체를 그녀를 향해 발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을 멈추고 아서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명령에 따랐고 그녀는 균열을 하나 엽니다. 약속했던 공간이긴 하지만 미안하구나. 출구가 여전히 골치 아픈 숲속에 있단다. 그녀는 아서가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가 힘을 선한 일에 쓸 것을 확인한 후 실비는 그에게 알 하나를 건네며 깃털로 잘 감싸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증표를 그의 몸에 새기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죠. 얼마 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실비는 사실 그를 더 일찍 집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좋아서 이기적인 마음에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말에 아서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자신의 가족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실비는 자신 때문에 그가 친어머니를 잊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아서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실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헤어지기 전에 아서가 오랫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할머니라고 한 번 더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그를 차원문으로 밀어넣었고 아서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시간정지 마법을 풀었고 정면으로 날아온 공격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괴물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떻게 그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실비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용의 숨결로 그를 구워버려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한한 공간 속에서 아서에게 당부하는 실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세상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가 가장 강한 왕으로서 마음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제야 아서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을 환생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녀가 아닐까 생각했죠. 잠시 후 아서는 숲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을 소중히 챙겨넣고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만화를 발에 집중시켜 나뭇가지 위로 뛰어올라 높은 곳에서 주위를 살피고 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낭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한 무리의 도적들이 테시아라는 엘프 소녀를 마차에 강제로 태워 노예로 팔아넘기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서가 도적들의 검은 속셈을 알아차리자 그의 뜨거운 패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할머니 실비아의 경고를 떠올리고는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주문을 외워 화를 가라앉히고 더 그럴듯한 작전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산적들이 이동을 시작하자 아서는 전문 스토커처럼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고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췄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하룻밤 야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테시아를 팔아넘기기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진지한 청년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다음 아지트까지 따라갈 생각이었지만 인질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전술을 바꿔 명상을 하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숲속의 사냥개 몇 마리가 이상할 정도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서는 개들의 목에 마법 목걸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틈타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어 개들에게 던졌고 개들은 시끄럽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은 소리를 듣고 한 놈이 다른 맹수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개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아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마치 어쌔신 크리드 스타일의 완벽한 암살이었죠. 그 후 그는 불운한 녀석의 무기를 빼앗아 그것으로 나머지 놈들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쫄따구들의 거의 다 저승으로 보낸 후 그는 한 도적과 마주칩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이놈은 아서의 능력에 꽤 흥미를 보입니다. 아직 젖비린내도 안 가신 꼬마가 마법을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쓰자 남자는 아서를 팔면 테시아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맹렬하게 아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힘껏 저항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당해낼 수 없어 쉽게 붙잡히고 말았죠. 남자는 아서를 시궁쥐처럼 거꾸로 들어 올렸지만 아서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래 무릎에 불을 모아 남자의 다리를 구워버리고 독이 묻은 단검으로 한 번 더 찔러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전장을 정리한 후 아서는 테시아를 구해줬습니다. 소녀는 그의 손에 든 멍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그는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아이에게 피비린내나는 광경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아서는 재빨리 천으로 강도들의 시체를 덮었고, 테시아는 이 꼬마의 행동이 꼭 애늙은이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강도들에 대해 묻자 아서는 그들이 안타까운 직업상 재해를 당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는 이만 떠나려 했지만 테시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이죠. 고민 끝에 아서는 이왕 좋은 일 하는 김에 끝까지 해주기로 하고 그녀를 집에 달아들 준 뒤에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를 경악하게 만든 건 테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마법사슬을 부숴 늑대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참을 걸은 후 아서는 요리 실력을 뽐내며 신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테시아에게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요리 실력은 재앙 수준이었고 테시아는 인상을 쓰며 단게 먹고 싶다고 투덜댔죠. 여정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아서는 테시아의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그녀가 할아버지와 주로 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녀와 함께 놀아주면서 아서는 평범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동안 테시아도 아서가 가족과 헤어져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회의 날을 고대하며 조금 더 가자 테시아는 날아다니는 반딧불 몇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엘프의 왕국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신호였죠. 몇 시간 후 아서는 예전에 놓아주었던 코요테 한 마리가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테시아가 걱정할까다 태어난 척했고 밤이 되자 야영을 준비했습니다. 아서는 테시아에게 텐트 안에서 쉬라고 하고 자신은 밖에서 보초를 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귀신을 무서워하는 공주님 병이 도졌는지 그녀는 자신이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서는 텐트 안에 들어가 함께 잠을 청해야 했죠. 그녀의 할아버지가 상상할 법한 음흉한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서는 그녀를 그저 지켜줘야 할 여동생으로만 여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레노아를 찾아 떠나려던 아서는 마나코얼에서부터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테시아는 그를 위해 약초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막 떠났을 때 아까 뒤를 쫓던 코요테가 나타나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라며 사냥한 짐승을 선물로 가져와 아서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잠시 후 둘이 즐겁게 고기구이를 먹고 있을 때 테시아가 아서에게 방금 찾은 약초버섯 몇 개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걸 먹자마자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아서는 밤새도록 배탈 때문에 고생해야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든 후 테시아는 아서에게 인간과 엘프 사이의 갈등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서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테시아는 그를 풀네임 대신 아트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놀립니다. 테시아는 얼굴에 삐친 티를 팍팍 내며 그가 방금 자신과 친구가 될 기회를 잃었다고 쏘아붙여 아서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엘레노아로 이어지는 텔레포트 게이트를 발견합니다. 테시아는 아서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수많은 왕실 정비병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병사들은 아서를 총알이라도 쏠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그는 그제서야 그녀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방금 구한 꼬마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경비병들에게 단단히 묶인 아서는 테시아를 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한 가지 어두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이 꼬맹이가 날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는 문득 전생에 친구 한 명 없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그를 처리하려 할 때 테시아가 끼어들어 막으며 아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엘레노아 왕국의 전 국왕인 비리온이 나타나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아서는 테시아가 진짜 찐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과 왕비가 도착하자 테시아는 그들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아버지인 알두인은 아서를 보자마자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인간은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리온이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이미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알두인이 어리둥절하며 이유를 묻자 비리온과 테시아는 둘 다 아서가 공주를 구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테시아는 심지어 소리치며 더 이상 아서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아서가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아서에게 성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떠나기 전 비리온은 이 꼬마와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고 아서는 이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테시아는 그를 성 쪽으로 끌고 갔지만 가는 길에 주민들은 아서를 불탈듯이 쏘아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그는 경비병들이 자신을 잡았을 때 테시아가 망설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불행히도 가슴 통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그는 그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다짐했다. 성에 도착하자 테시아는 하녀들에게 아서를 소개하며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그에게 씻고 먹고 싶은지 물었지만 아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한 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원로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그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했다. 아서는 테시아가 인형놀이 대신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어 앉아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딸바보 아빠 덕분에 그녀도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공손한 태도로 자기소개를 하고 노예상들에게서 구해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알두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를 싸잡아 욕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곧바로 그의 말을 바로잡으며 노예상은 직업윤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종족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리언은 아서에게 어떻게 자기 손녀를 구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법사라고 고백했고 이를 믿지 않은 병사 한 명이 그를 스파이로 의심하며 칼을 뽑아 베려고 했습니다. 비리언이 병사에게 물러가라고 소리치자 알두인도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서가 사펜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알두인은 또다시 변덕을 부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서는 그에게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인간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비리언 영주와 딸 테시아에게 압박을 받자 왕은 마지못해 아서를 호위해줄 사람을 보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서의 가슴 통증이 다시 심해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시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본 그는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테시아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모님의 무례한 태도를 대신 사과했습니다. 아서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녀를 응석바지 공주님이라고 놀렸습니다. 테시아는 그도 집에서는 분명 부모님께 그렇게 어리광을 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심코 뱉은 말에 아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다시 만나면 기뻐하실지 아니면 가족이 강도의 습격을 받게 된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며 책망하실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테시아가 그의 뺨을 꼬집으며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우 슬퍼하고 계실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아직 떠나지도 않은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공기 중에 정령의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테시아는 그 입자들과 장난치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모습에 아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자신도 이 반짝이는 가루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공격이 그들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테시아 쪽. 아서는 그것을 붙잡고 공격자를 향해 번개처럼 빠르게 돌진합니다. 놀랍게도 그건 바로 비리온이었습니다. 이 노인네는 손녀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딱 잡아떼며 그저 아서의 실력을 시험해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을 정말로 상대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아서는 노인이 손녀에게 정령의 씨앗을 던졌다는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테시아는 아서의 편을 들지만 비리온은 아서에게 목검을 던져주며 1대1 대결로 증명해 보입니다. 테시아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려고 옆으로 비켜섰고 아서가 할아버지와 대등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서는 만화를 다리에 집중시켜 속도를 높이지만 노련한 할아버지는 쉽게 피하고 공격을 흘려보냅니다. 검이 부서지자 아서는 손을 검처럼 사용해 비리온의 머리를 가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비리온은 그를 칭찬하며 재대결을 요청하지만 테시아에게 어린애를 괴롭힌다며 볼을 꼬집힙니다. 그는 진심으로 싸우지 않았다며 이 꼬마에게 된통 당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비리온은 아서를 제자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아서가 부모님이 소식을 몰라 걱정할 거라고 하자 비리온은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서의 가슴 통증이 격렬해집니다. 비리온은 그가 야수의 의지를 가졌다고 결론 내리고 자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합니다. 그날 밤 아서는 공허 속에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을 삼키려는 어두운 그림자로 변하는 악몽을 꿉니다. 테시아가 그를 깨우며 비리온과 함께 소풍 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가족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줄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갈 거냐고 묻자 아서는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불러 화를 돋웁니다. 결국 한 대 꼬집히고 말죠. 출발하기 전 알도이는 인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며 비리온을 막으려 하지만 노인은 무시하고 두 아이에게 마차에 오르라고 명령합니다. 가는 길에 아서가 비리온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노인은 움찔했지만 이내 잠자코 넘어갑니다. 테시아는 아서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듭니다. 비리온은 테시아가 일찍 일어난 이유가 아서와 함께 가고 싶어서였으며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고 알려줍니다. 다른 녀석들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그를 좋아했죠. 아서는 그녀가 왜 공주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비란처럼 덕망 높은 사람도 자신에게 감사해야 하자 아서는 그 노인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서는 대체 비리안의 친구가 누구길래 그가 이 먼 곳까지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니아다슨이라는 엘프 할머니로 아서의 어머니 앨리스와 같은 희귀 계열 마법사라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리니아는 자신이 통찰력을 가진 다이버이며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듣기만 해도 믿음이 갔죠. 그녀는 아서에게 물그릇을 보며 부모님을 떠올리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아서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의 생일에 아들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식사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자신이 무사하며 엘프 왕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마법 영상통화가 끝난 후 아서는 눈물을 흘리며 비리안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테시아는 아서를 차별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들었습니다. 결국 알두이는 한 발 물러서 아서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를 찾지 말라는 조건을 답니다. 비리안은 아서가 자신의 직속 제자이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합니다. 알두이는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그 후 그는 자신의 고집에 대해 아서에게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그를 딸의 친구이자 아버지의 제자로 인정했습니다. 테시아의 어머니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아서는 알두이니 딸을 끔찍이 아끼면서도 늙은 아버지는 무서워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였죠. 테시아는 아서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사람들은 아서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페리스와 마주쳤습니다. 거만한 엘프 귀족 청년이었죠. 그는 입만 열면 아서가 격이 떨어진다며 비난했습니다. 아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발했고 이에 발끈한 페리스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테시아는 비란의 제자에게 어리석게 도전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페리스는 그녀가 아서를 걱정하는 줄 알았네요. 시합이 시작되고 피스가 맹렬하게 달려들지만 아서는 딱 한 방을 날려 귀족 청년을 완전히 뻗게 만듭니다. 테시아가 아서를 끌고 도망치자 그는 자신도 그녀에게 조금 설렜다고 인정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온 테시아는 아서에게 훈련이 기대되냐고 묻습니다. 그는 박살날 걸 알면서도 아주 기대된다고 웃으며 말하죠. 테시아는 그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들판을 달리는 개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새 3년이 지났고 아서와 테시아 둘 다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훨씬 멋있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시아가 훈련하러 가자고 아서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비기인 만화 꼬집기 기술을 사용해 그를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게 합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의 마차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떠나는 것을 보죠.
테시아는 아서에게 버거를 건넸는데 칭찬은커녕 놀림을 당하자 그녀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날 오후 훈련 중에 그녀는 그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아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대련이 끝난 후 비리오는 만화의 기본, 원소에 대해 설명하며 기초를 다지면 종족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4가지 원소 중 하나를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엘프족은 불을 제외한 3가지 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죠. 반면 드워프족은 불과 흙에 특화되어 있고 인간족은 마치 창조주의 편애를 받은 자식처럼 4가지 원소 모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한 가지 속성만 사용할 수 있고 소위 금수저들만 여러 속성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테시아는 왜 아서가 제대로 된 마법 기술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리오는 그의 안에 있는 야수왕의 의지가 그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 그를 놀리지만 비리오는 진지하게 그들이 곧 아서 내변의 괴수를 깨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가 겪을 고통은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노인은 곧바로 만화를 소년의 몸에 주입했고 펑!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폭발적인 빛이 주위 사람들을 날려버렸고 심지어 주인공의 아우라까지 날려버리며 드러난 그의 몸은 옆에 있던 테시아가 침을 꼴깍 삼킬 정도로 선명한 식스팩을 자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왕실 휴게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가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에 비리온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대체 어떤 괴물과 마주쳤냐고 물었죠. 아서는 솔직하게 비리온이 봤던 것과 일치하는 용을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에게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또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죠. 아서가 예정이었던 2년이 아닌 4개월 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고 그 기간에 시러스시로 가는 관문이 열리기 때문이었죠. 이는 아서가 곧 부모님과 재회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서가 시무룩해 보이자 비리오는 테시아도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서는 지옥 같은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서가 팔을 이마에 얹고 인생에 대해 고뇌하고 있을 때 그가 애지중지 돌보던 알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흑룡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서는 귀엽다며 녀석을 연신 칭찬했고 그 생명체는 아서의 손을 덥석 무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마치 배가 엄청 고팠던 것처럼요. 그러자 아서의 손등에 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장을 통해 용은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말을 걸었죠. 아서는 녀석에게 실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녀석은 기쁘게 그 이름을 받으며 아서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시아가 아서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와 그를 맞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비를 보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용에게 달려가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껴안았습니다. 몇 분 후 모두가 함께 훈련장으로 나가자 테시아는 사냥꾼 같은 눈빛으로 실비를 쳐다봤고 그 바람에 작은 용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비리오는 실비를 보자마자 하마터면 놀라서 저세상 갈 뻔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서에게 실비가 부화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야수왕의 의지를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그는 그날의 훈련에 돌입하며 비스트 코어와 마나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비리온이 진지 모드로 들어가자 검은 그림자가 그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기척을 완벽하게 숨겨서 아서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항복해버렸죠. 비리온은 자신의 기술이 섀도우 펜서라는 것으로 바람을 제어하고 소리를 없애는 일종의 상급 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뽐낸 뒤 그는 매일 아서를 훈련시켰고 소년의 실력은 바람을 만난 연처럼 쑥쑥 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헤어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테시아는 잔뜩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브루나 페이리스가 또 나타나 아서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난번처럼 오만한 태도로 아서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페이리스는 하마터면 틀니를 낄 뻔했죠. 그때 아서는 페이리스가 사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 귀족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리스와 친구들도 새 왕국 간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 있는 애들이 가는 걸 보고 아서는 테시아에게도 갈 거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망설였습니다. 페이리스는 눈치 없이 그녀에게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조언하며 연약한 금지옥역이니 또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지뢰를 밟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자 테시아는 그를 하늘로 날려버리는 스트레이트 펀치를 선사했습니다. 그녀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아서는 서둘러 그녀를 끌고 도망치며 툭하면 사람에게 손부터 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눈에 거슬리게 만들었죠. 테시아는 또 시무룩해졌습니다. 곧 아서와 헤어져야 하는 데다 그에게 핀잔까지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삐져서 아서를 까다로운 잔소리꾼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테시아가 방에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서가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정령의 구슬을 잔뜩 들고 와 그녀를 달래며 숲에 놀러 가자고 했죠. 몇 분 후 테시아는 엘프족의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면 납치당하기 십상이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과거에 그들이 구해줬던 그림자 늑대 무리를 가리키며 병원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죠. 그들은 캠핑할 만한 공터를 찾아 밤이 깊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시아는 졸려서 눈이 감길 지경이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인간왕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여기 나무라고 권했죠. 아서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를 말하려던 참에 그녀는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서는 실비의 깃털로 용의 문장을 가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비리오는 그에게 황금 나침판을 쥐어주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죠. 아서는 스승님의 모든 것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테시아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 텔레포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시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그만 얼굴부터 넘어지고 말았죠. 아서는 그녀를 일으켜 품에 안고는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대답했죠. 그렇게 아서는 떠났습니다. 일행과 함께 자이러스 시에 도착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여동생이 나왔죠. 잠시 후 레이놀즈와 앨리스가 나타나 아서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서가 입을 열자 그들은 달려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본 아서의 여동생 엘리노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서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임을 알아보고는 자기소개를 했죠. 자리에 앉은 후 앨리스는 수만 가지 질문을 퍼부으며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단 조금 각색해서 용할머니 실비아를 만났던 부분은 실적 숨겼죠. 그는 추락하고도 살아남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았고 무의식 중에 마법이 폭주했기 때문이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는 또한 테시아를 강도들로부터 구하고 그녀를 데리고 엘레노아로 돌아왔습니다. 병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마나코아가 너무 일찍 각성하는 바람에 폭주했다고 둘러댔죠. 한편 실비는 엘레노아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아서는 마수 동지를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미가 죽어가고 있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끼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요. 궁금해진 아버지가 아서의 마나코아가 어느 레벨이냐고 물었지만 앨리스에게 전투광이라며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들이 막 돌아왔는데 안부는 안 묻고 싸울 생각만 한다고요. 아서가 아버지는 요즘 뭘 하시냐고 묻자 레이놀즈는 한 경매장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등급을 되물었고 아버지가 이미 어두운 주황색 단계까지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나코아의 색은 검은색에서 시작해 흰색까지 점점 밝아지는데요. 각 색깔마다 어두운 단계, 중간 단계, 밝은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세 번째 등급으로 강화술사에 해당하죠. 아서는 아버지가 꽤나 혹독하게 훈련했다고 짐작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아들이 이미 밝은 빨간색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딱 한 단계 낮은 거였죠. 그는 아서에게 뒷마당에서 가볍게 대련이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기도 전에 다른 세 식구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놀즈는 그들이 헬스티 가문이며 자신이 일하는 경매장의 주인이자 이 집의 집주인이기도 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서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자 헬스티 부부는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착한 아이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아서와 또래인 딸 릴리아를 소개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릴리아는 실비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레이놀즈는 집주인인 빈센트에게 정원이 곧 박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들과 한판 붙을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뒷마당으로 나가 두 부자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아서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지켜봤죠. 그들이 이 꼬마는 대체 어떤 괴물이기에 벌써 밝은 빨간색에 도달했는지 수군거리는 동안 아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의지를 길들여야 해서 제약이 있었을 뿐이라고요. 대결이 시작되고 두 부자는 액션 영화처럼 멋진 기술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레이놀즈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화석성으로 몸을 강화해 공략했습니다. 맹렬한 공격, 하지만 아서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마치 카트를 미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 힘의 체계가 기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가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유사성 덕분이었죠. 이번에는 아서가 진지해져서 노인과 맞서기 위해 광속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비리온이 가르쳐준 상급 뇌속마법까지 시전했죠. 번개가 번쩍이자 제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근처 분수대에서 물을 끌어와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찬물을 끼얹었고 아버지는 결국 항복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리노는 아버지가 괜찮은지 보려고 달려갔지만 앨리스는 정원 한 구석이 아서의 번개 기술 때문에 새까맣게 타버렸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빈센트는 아서를 천재라고 불렀고 릴리아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빈센트는 불쑥 아서를 대륙 최고의 명문 학교인 시리우스 학원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레이윈 가족은 빈센트가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줬기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별일 아니라며 자신이 교장과 친한 사이라고 말했죠. 아서가 말을 끊고 감사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릴리아가 그를 막아서더니 어린 양을 몰듯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이 찾는 비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는 곳이었죠. 아서는 그곳에 하인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까 연습 대련 때문에 죽어라 청소해야 했다며 그를 놀렸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 하녀의 말을 통해 아서는 릴리아가 마법사로 각성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서의 부모님이 방에 찾아와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빈센트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아서는 자기도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가 막 방에서 나오자 트윈 혼즈 분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젤라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발걸음으로 순수한 영혼 속으로 들어섰고 다른 사람들이 인사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멤버 제스민은 아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껴안고 사과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아서는 모험가가 세상을 알아가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험 이야기가 릴리아를 서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아서가 땀을 빨뻘 흘리며 명상으로 시간 정지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 신비가 놀러왔습니다. 냄새나는 용을 발견한 그는 녀석을 끌고 가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와 아주머니들이 나타나 아서를 데리고 가서 꾸며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모두가 뿅 갈만한 존잘남으로 변신했고 누나들은 아이돌 광팬처럼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기부인들을 모시고 시내로 쇼핑을 나갔다가 시로스 학교의 철없는 왕족놈들에게 시비가 걸렸지만 쿨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아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감지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죠. 그가 들어가 보니 그곳엔 마수코어가 잔뜩 있었습니다. 타비타와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와 마수코어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초짜인 것을 보고 타비타는 그를 데리고 경매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몸 안에 수왕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릴리아가 타비타에게 마수코어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는데 딸이 만화를 각성하기 위해 지름길을 쓰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릴리아는 무기점에서 싼 거라도 사자고 제안했지만 타비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모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차와 디저트를 즐기던 아서는 릴리아가 안쓰러워졌습니다. 그가 위로해주려던 참에 소녀가 골목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뒤를 쫓아 암시장 가게로 들어갔고 그 소녀가 밀수된 마스코어를 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그녀에게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고 이런 방법으로 각성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일깨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는 한 번 꽂히면 아무도 못 말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무릅쓰고 말이죠. 아서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자신의 뛰어남이 그 어린 소녀에게 부담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그의 얼굴에 소리치고는 실수로 아까 그 왕실 도련님 중 한 명과 부딪혔습니다. 릴리아는 연신 사과했지만 그 철없는 도련님들은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조차 그들의 뒷배가 무서워 어쩔 줄 몰랐죠. 그놈들이 막 마법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 할 때 아서가 뛰쳐나와 그녀를 막아서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바로 그때 타비사가 여신처럼 나타나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꼬마들이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을 헬스티 가문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놈들은 혼비백산했는데 이 가문이 학교의 엄청난 후원자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타비사는 이 일을 빈센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는 아서가 입학하면 절대 괴롭힘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아서는 입학에 동의한 적도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한편 릴리아는 부모님이 쓸모없는 자신 대신 아서를 학교에 보내려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녀는 다들 미워 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서가 저녁 식사를 위해 릴리아의 방으로 갔지만 그녀는 비밀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미안하다며 그를 질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서는 그녀를 달랠 방법을 생각하다 볼을 꼬집으며 하늘이 뚫어져라 칭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는 심지어 테시아의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렐리아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줬다며 자책했습니다. 아서는 곰곰이 생각하다 모든 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한 빈센트 탓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릴리아에게 정말로 마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죠. 그녀의 태도를 보고 그는 기막힌 계획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아서는 빈센트와 타비사에게 릴리아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스승을 찾아 배우기 위해 가출했다고 알렸습니다. 빈센트는 길길이 날뛰며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아서를 책망했지만 아서는 그녀가 안전하다며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빈센트는 딸이 재능을 보이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짐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좌절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마법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명연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아서는 문 뒤에 숨어있던 릴리아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셜록 홈즈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서는 속임수에 대해 사과하며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는 괜찮다고 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릴리아에게 학교 걱정은 할 필요 없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는 마법사가 되어 학교에 입학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느낀 아서는 그녀의 마나코어 각성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몇 분 후 아서는 릴리아와 일리노를 명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등에 만화를 주입하여 만화 입자를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두 부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은 비밀의 방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서는 릴리아에게 만화를 안정시키려면 2, 3년은 걸릴 테니 열심히 수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계열을 사용하게 될지 묻자 그는 농담 몇 마디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 후 두 가족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경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앨리스와 일리노는 반짝이는 만화석에 눈을 빼지 못했습니다. 아서는 귀족들과 모험가들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아서는 그가 썰렁한 농담만 안 하면 꽤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몇 분 후 빈센트는 사펜의 국왕과 왕실 가족도 참석했다고 엄숙하게 알렸습니다. 10번째 경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빈센트가 특별히 제작된 검을 경매에 붙이는 동안 경비대는 긴장하며 경기를 섰습니다. 검이 낙찰되자 아서는 좋은 무기는 원소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강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미장에는 몇 가지 마법 가면은 꽤나 비싸 보였고 여러 장식에 아서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 사정을 떠올린 그는 아쉬움을 머금고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감히 때를 쓸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참 넋을 놓고 구경하던 그는 실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분명 일리노가 돌보고 있었을 소중한 아이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불이 나게 이 작은 곤치 덩어리를 찾아 나섰죠. 한편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작은 용은 우연히 세바스찬과 마주칩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의 궁정 마법사였고 실비의 외모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와서 한 작은 미니어처 사자가 경매대에 오르자 빈센트는 이 종족이 성체가 되면 마술 랭킹 A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커티스 왕자는 눈을 반짝였고 그의 재벌 아버지가 금화 1000립이라는 가격에 낙찰받아 경매장의 모두를 그 배포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시각 아서는 마침내 복도에서 궁정 마법사에게 붙잡혀 있던 실비를 발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의 파트너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바스찬은 그 용이 곧 경매에 나올 물건인 줄 알았다며 머리끝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아서에게 쪼르르 달려가며 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아서가 그 자리를 뜨려 하자 세바스찬은 거만한 태도로 그에게 용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격에 맞는 마술을 찾아 헤맸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이 그 잠재력을 전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뻑에 빠집니다. 아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것이
국가의 이익과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서가 자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자 세바스찬은 겁을 주려고 화염 마법 몇 가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표정의 청년은 그저 등을 돌리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비열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감히 왕명을 어긴다면 아서의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죠. 이 말을 들은 아서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를 돌아보며 쏘아보는 눈빛에는 역겨울 정도로 짙은 살기가 서려 있었고 그 마법사를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장 전체가 그 압력에 휩쓸려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수정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몇 초간 어둠의 에너지가 가득 퍼지자 비네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매를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좀 심했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실비를 달래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글래더 왕은 제의를 소환해 감히 이 소란을 피운 배짱 두둑한 놈이 누구인지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대장조차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자 왕은 그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바스찬이 나타나 좋은 사람인 척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니 너그러이 넘어가시라고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 늙은 여우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서와 용의 유대를 처음 본 척하며 수년간 왕가에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용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글래더 왕은 그 말이 솔깃해서 즉시 허락하며 제이에게 아들의 만화수를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아버지인 그는 왕을 놀라게 하는 선언을 했죠. 자신의 아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그 유대를 얻었기에 자신은 그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왕은 아서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말이죠. 왕은 다시 경매에서 낙찰받은 월드라이언과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아서의 대답은 여전히 안 된다였습니다. 이쯤 되자 마법사부터 병사들까지 모두 그 건방진 꼬마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왕이 세 번째로 그 용을 포기할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번에는 아서가 늘 그런 격식 차리는 태도였죠. 그는 똑바로 일어서서는 왕에게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 질문과 표정을 본 세바스찬은 분노하며 병사들에게 아서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서는 순식간에 병사들을 깔끔하게 처리해버립니다. 마치 트럭이 사슴을 치고 지나가듯이 말이죠. 잔뜩 약이 오른 세바스찬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거대한 화염구를 날려 아서를 통구이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서가 그동안 힘들게 수련했던 시간정지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자 마법사를 제외한 온 세상이 멈춰버렸고 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바스찬이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지만 아서는 겸손을 가르쳐주겠다며 가볍게 그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립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 사기적인 기술을 쓴 후 아서 역시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걱정하는 앨리스 엄마를 보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그가 쓰러진 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이 아직 최악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그녀는 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하러 거리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제이 아빠가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엄마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타비타의 도움으로 이미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요.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가져왔지만 제이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피해자 역할을 자처해 가족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니다. 그는 보상금을 받으며 자신을 공격했던 병사들이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바스찬 또한 다리가 부러져 직무정지를 당했고요. 사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마법사가 깨어나서 아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린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요. 왕실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병사들의 만화가 역류해서 그에게 맞는 바람에 자업자득으로 당한 거라고요. 사자는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왕께서 매우 자비로우셨으니 제이에게 자식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제이는 모든 금화를 아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바로 그였기 때문이죠. 그날 밤 아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이 여전히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미미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그에 걸맞는 힘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하죠. 왕족에게 맞서고 싶다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서는 시리우스 학원의 원장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비한 새 한 마리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하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아서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고 그의 실력을 시험해볼 겸 가볍게 대련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력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죠. 빈센트의 조언에 따라 그는 풍술과 화술로 공격했지만 원장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막아냅니다. 그러자 그는 전생의 기공술을 이용해 접근전을 시도했지만 원장은 강력한 풍술로 그를 헝겊인형처럼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매우 인상 깊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음수를 발동했을 때 정신을 잃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아서는 귀를 막고 이를 악물며 코피를 흘릴 정도의 고주파를 견뎌냈고 결국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선언하며 모든 원서를 다룰 자질이 보이는 그를 직접 가르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아서는 자신이 실력을 숨기고 있음을 인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죠. 만약 그녀가 그 권위를 빌려준다면 자신은 학원에 입학해 그녀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원장은 왕족조차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돌직구를 던지며 협상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아서는 이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공평한 거래라고 못 박았죠. 하지만 그는 또래와 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입학을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모험가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신하 원장은 동의했고 그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자 둘의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날 저녁 헬스티 가문에서 아서는 빈센트의 입을 빌려 부모님께 자신의 진정한 힘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모험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 앨리스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그의 설명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켜줄 사람만 있다면 자기는 괜찮다면서요. 앨리스의 어머니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는 무심한 남편과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닌지 의심했죠. 하지만 아서는 집에 자주 들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광활한 잿빛 대륙을 탐험하고 부모님의 전성기 시절처럼 장대한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죠. 사실 아서는 속으로 시로스 아카데미 따위는 너무 시시해서 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녀석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겁니다. 앨리스의 어머니는 즉시 부모의 눈빛 기술을 시전하며 그가 다른 원소들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엄마한테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마음 같아서는 아서도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칫거리들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던 거죠. 다시 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아들의 머나먼 여정에 든든한 보디가드를 찾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쌍각 부대와의 정상회담이 소집되었죠. 예상대로 청년 아담은 아이돌 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듀란과 헬렌도 한 목소리로 빠지겠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으니 평소 독고다이 암살자 스타일이었던 제스민이 갑자기 아서와 동행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늘 혼자 다니길 좋아하던 그녀가 변하려 하다니 말이죠. 제스민은 자신이 이 임무를 맡기에 충분한 실력이라고 단언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력으로만 보면 그녀는 정말 최상급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서는 몰래 지켜보다가 릴리아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명상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몇 년만 더 지나면 여동생 일리노 역시 자신의 만화 코어를 각성할 거라고 예측했죠. 일이 끝나자 그는 빈 아저씨에게 경매장에서 검 한 자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빈센트 아저씨는 아주 통이 커서 그가 좋아하는 무기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짜증이 날 정도로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지나치게 깐깐한 성격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녀석은 자신의 작은 체구에 딱 맞는 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짜증이 났죠. 마치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크고 육중한 무기를 대충 고르는 대신 그는 그저 서서 쉴 새 없이 투덜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실비가 그의 시선을 마차 밑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고철덩어리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서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언뜻 보고는 바로 장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후에야 그는 이것이 사실 칼집 잘 들어있는 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아서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모든 기를 검날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을 뽑자 정교하게 이름이 새겨진 절세 명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몇 번 검을 휘둘러보자 검은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가볍게 나무통을 두 동강 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위력에 살짝 놀랐지만 놀랍게도 다시 검을 쥐었을 때 검의 무게와 균형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그의 몸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이 검을 갖기로 하고 겸사겸사 다른 검을 하나 더 골라 빈센트 아저씨와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 자신이 고른 척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새 검을 확인했을 때 막대기처럼 보이는 물건이 그의 허리춤에 달랑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서는 즉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했죠. 녀석은 그걸 손에 익히기 위한 연습용으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크기가 딱 적당했기 때문이죠. 빈센트의 조수인 제임스는 문득 어떤 노인이 이 나뭇가지를 여기에 버리고 갔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걸 다룰 만한 실력자가 아무도 없을 테니 경매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라고 했다더군요. 제임슨이 감정을 받아보려 하자 아서는 즉시 착한 아이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빈센트 아저씨에게 사랑하는 아저씨라며 애교를 부린 거죠. 그러자 마음이 약해진 아저씨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걸 줘버렸습니다. 장비 문제를 해결한 아서는 남은 1년 동안 가족과 헬스티 가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서의 생일날 사람들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아서에게 선물을 주었죠. 그는 부모님께 강화장갑 한 켤레를 받았습니다. 빈센트 아저씨는 반지 한 쌍을 선물했는데 하나는 아서에게, 다른 하나는 앨리스 엄마에게 주었죠. 이 반지의 기능은 만약 아서의 만화가 고갈될 경우 엄마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쌍각단은 통 크게 음성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비싼 통신용 두루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아서가 만화를 주입하면 앨리스 엄마가 그걸 받고 단 한 번 답장을 보낼 수 있었죠. 선물 꾸러미를 받아든 아서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두가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서는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생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막 방을 나서자 부모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서에게 가끔은 자스민에게 의지해야지 뭐든지 혼자 짊어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앨리스 엄마는 아서를 꼭 껴안으며 반지를 꼭 끼라고 말했죠.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밖에서 자스민과 합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험가 길드의 시루스 하관지부에 도착했습니다. 아서는 앳된 얼기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썼고 그 사이 자스민이 그를 대신해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등급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루스 지부 모험가 길드의 수장인 카스피안 블레이드 햇을 만나게 되죠. 카스피안은 원래라면 아서가 필기시험을 봐야 하지만 지인인 자스민의 보증이 있었기에 특별히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카스피안은 자스민에게 무언가 속삭이더니 아서에게 활동할 때 사용할 인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노트라고 밝힙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강한 기운이 터져나오면서 카스피안은 돌 사이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아서는 우연히 한 가지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데 바로 카스피안과 다른 지부장들이 모두 자스민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도착한 것에서는 신입들이 실력파 시험관들에게 호되게 당하며 등급을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험가들은 혹독한 체력 테스트를 거쳐야 했지만 엘리자라는 이름의 첨가자는 싸우지도 않고 특별히 B급을 받습니다. 이어서 루카스 와이어라는 청년의 이름이 불립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나와 자신도 시험을 건너뛰게 해달라고 농담을 던지죠. 최소 A급은 받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불의 엘프 혼혈 마법사인 루카스는 그 나이에 이미 라이트 오렌지 단계에 도달해 주위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루카스는 전력을 다해 거대한 화염 마법을 시험관에게 날렸지만 그녀는 흙 마법으로 순식간에 막아냅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만들어낸 잔해 더미 위로 올라가 연달아 불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텨냈죠. 바로 그때 그의 화염 마법이 통제를 잃고 관중석으로 날아갈 기미를 보입니다. 시험관은 어쩔 수 없이 흙 마법을 거두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종료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화력은 칭찬했지만 그 끔찍한 부주의함에 대해 경고하는 걸 잊었군요. 루카스는 여전히 재버릇해 못주고 기습을 시도했지만 아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검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일에 루카스는 펄쩍 뛰며 웬 낯선 놈이 감히 자신의 1대1 대결을 망쳤다며 징징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그가 기습을 시도하기 한참 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B랭크를 받고 가차없이 경기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 영구 하드드라이브에 새겨넣었습니다. 죽지 않고 진부한 템플릿 없이 디테일은 살리면서 아주 맛깔나게 말이죠. 자, 청년, 아서가 이 모험가 길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함께 보시죠. 지질이 루카스가 투덜거리며 물러난 직후 아서의 차례가 되어 경기장으로 호명되었습니다. 소년이 검을 뽑으려던 순간 심사위원장 캐스피어는 아서에게서 풍겨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녀석의 실력을 직접 떠보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나서기로 결심하죠. 불꽃 튀는 접전 끝에 아서는 공식적으로 B랭크 모험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한편 다른 심사위원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B랭크 유망주들이 비온 뒤에 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냐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캐스피어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각각 세 개의 다른 종족을 대표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루카스가 인간과 엘프의 혼혈이라면 엘리자라는 청년은 두어프들에게서 길러졌고 인간 사회에 융화하기 위해 대사로 파견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아서는 제스민과 함께였습니다. 캐스피어는 그의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소년의 검술 실력만큼은 신의 경지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길드를 나서자마자 아서와 제스민에게 엘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약 아까 아서가 나서서 루카스의 기습을 막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도 싸움에 끼어들 참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루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꼬는 목소리로 그들의 만남을 우스꽝스러운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아서의 비꼬는 말 몇 마디에 열이 받아 제대로 한판 붙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하자 급히 멈춰야 했죠. 분했는지 루카스는 자리를 뜨며 아서에게 앞으로 다시는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스민은 아서를 모니스터 초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저레벨 모험가들이 수련을 하거나 퀘스트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러 자주 오는 곳이었죠. 그녀는 속도를 높여 숲속 깊은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속도를 본 아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카스피안과의 대련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일부러 그를 더 빠르게 몰아붙여서 그가 과신하게 만든 다음 일격을 매겨 패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한 모험가 파티가 거대한 몬스터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지만 운이 없었죠. 그 몬스터는 파티 전체를 마치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치우듯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아서와 제스민은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몬스터는 이미 맛있는 먹잇감 냄새를 맡고 공격해왔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제스민은 아서를 옆으로 밀치고 혼자서 맞섰습니다. 하지만 한참 싸우다 보니 그녀는 이 몬스터가 생각보다 훨씬 맷집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아서가 나타나 마치 진짜 영웅이 미녀를 구하듯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몬스터는 이 둘을 해치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근처에 쓰러져 신음하던 모험가들에게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몬스터가 그들을 끝장내려 하자 제스민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서는 바로 도우러 달려들려 했지만 머릿속에 전생이 말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세를 잡고 특수한 검을 꺼내더니 화염술로 검을 강화해 불타는 참격을 날렸는데 이는 최고의 검사들마저 질투심에 몸서리칠 정도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다른 모험가들이 전리품을 챙겨 떠나자 자스민은 아서를 무모하게 목숨을 걸었다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이 모닥불 옆에 앉아 몸을 녹일 때 자스민은 자신이 왜 가문으로부터 도망쳐 모험가의 길을 택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플레임소어스 가문은 대대로 강력한 화염계열 마법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언제나 불을 가장 우월한 원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스민은 불과 인연이 조금도 없었기에 가문에서는 그녀를 실패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가문에서 최초로 만화를 각성한 아이였음에도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아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는 그가 전생에서 겪어야 했던 불공평함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절대 실패작이 아니며 그 어떤 계열도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스민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쌍불 파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하는 버릇 때문에 자주 혼났지만 그들 덕분에 팀워크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잠이 들었고 아서는 자신이 과연 그녀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지 고뇌했습니다. 한편 저 멀리 엘레노어 왕국에서는 테시아 공주가 반짝이는 수정구슬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시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서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질투심이 폭발해 하마터면 그 귀한 수정구슬을 깨부술 뻔했습니다. 비리온 할아버지는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그만 훔쳐보고 한가할 때 중국어나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2년 후 수수께끼의 가면검사 노트라는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온 동네에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의 압도적인 힘은 길거리 찻집마다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스민이 그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전장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 작품의 진정한 실세는 누구일지, 그리고 왜 그녀가 아서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클릭과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 애니기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